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미술사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이 꽤 길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또 길 것 같긴 해요. 길어도 우리 오늘 안에는 이 서양미술사 전체를 끝내야 여러분이 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수업이 엄청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들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수업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상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렇게 미술의 다양한 기법들이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화, 명암대조법, 또 뭐였죠? 명암대조법도 있었고, 그 다음 원극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잘 그리는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고 기법인데 이 모든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순간의 색채 그리고 빛에 초점을 둔 사람들을 인상주의자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는 인상주의자에게 영향을 준 다른 유파를 조금 배워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일본의 우키요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키요에는 하나의 미술 장르이자 무파나 기법인데요. 이 우키요라는 의미는 덧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일본말로. 그래서 이 우키요에서 유래되는 그림으로 당시 도시 생활 속의 풍경을 그리는 일종의 풍속화의 종류인데요. 17세기가 되면서 일본은 막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인들이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서양처럼 도시 문화가 좀 발달이 된단 말이죠. 이 도시 문화가 발달하는 그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여유롭게 돈이 좀 많아지자 약간 인생의 한탕주의처럼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약간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 게 사실 우키요에입니다. 제작 형식이 목파나라 여러 장의 그림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인기가 있었어요. 이 우키요의 그림이 서양의 도자기를 수출할 때, 도자기를 이렇게 수출할 때 이제 포장지로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포장지로 사용되면서 유럽에 전파가 되었는데요. 1867년도 정도에 파리에는 이제 각 나라별로 발명품을 자랑하는 만국박람회라는 게 열렸었어요. 만국박람회에서 미술 비평가가 일본 예술 특집 기사를 파리 일간지 잡지에다 게재를 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림을 이제 파리와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설명한 글을 토대로 파리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푹 빠지게 돼요. 그걸 이제 자포니즘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약간 환상, 그 일본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느끼고 좋아하는 그런 영향을 자포니즘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런 시기에는 유럽과 파리 이런 데서는 인상주의가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인상주의는 기존의 이런 그림 스타일들을 벗어나고 뭔가 좀 특이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니 일본의 우키요에들 있죠. 이런 우키요에들이 그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키요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와 그리고 뭔가 명암대조법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을 좀 벗어나서 그림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잘려 있다든지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인상파들은 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죠. 사실 일본인들도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림의 스타일에 서양화 기법을 첨조해서 이 우키요에라는 새로운 장르를 발전시킨 건데 이후에 우키요에가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정착이 되고 다시 서양에게 유럽에게 이걸 영향을 주는 걸 보면 문화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얼마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주의 특히 대표 화가들이 우키요에에 심취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고흐 그림들이 되게 많죠. 고흐가 좀 더 우키요에 작가 중에 특히 히로시게 이분의 그림에 엄청 심취해 있었는데 그림이 이제 에도 명소 백경을 되게 좋아해서 거의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또 표현했다고 해요.
강렬하면서도 색채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또 그게 즐겨 쓴 에메랄드빛 이런 블루들은 사실 이 지금 히로시게가 가지고 있는 이 에메랄드 블루 보이죠? 이런 색깔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간의 서로 교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0세기 미술로 들어서네요. 19세기 후반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술가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한 규칙에 머물지 않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도전들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혁신적인 도전들을 시작하는데 또한 상업주의도 미술에 좀 영향을 미쳐서 미술이 소비의 대상이 되면서 작품이 좀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명성과 지위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위기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당시의 미술작품을 단순히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런 미적인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그 당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도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미술은 야수주의가 열었어요. 신인상주의 그림 스타일을 흠모하던 젊은 화가들이 모여 탄생한 유파로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색채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 해방. 그래서 색은 기존에는 원래 고정적인 사고로서 색을 작품 표현했고 인상주의에서는 그것을 좀 의문을 갖고 왜 꼭 나무는 갈색이고 초록색으로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걸 의문을 가지고 빛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관찰해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수주의는 그 색을 단순히 그냥 관찰해서 보이는 색이 아니라 작가가 감정, 그 다음에 작가의 개성을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왜 하늘은 꼭 푸른색으로 칠해야 되지? 왜 나무는 초록색이야? 나는 빨간색을 칠하고 싶어. 난 노란색을 칠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야수제의 명칭도 전시를 본 평론가 카미요 모클레르라가 예술가들이 양동이 하나 가득 찬 물감을 대중의 얼굴에 향해 퍼부은 것 같다라는 소감과 루이 복셀이 야수주의 전시회에서 도나텔로 작품이 껴있는 걸 보고 도나텔로가 야수들 틈에 끼어있군 이런 말로 조롱의 의미에서 시작된 게 야수주의예요. 그래서 야수주의 출현은 개인의 자유가 좀 존중되고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당시 사회 분위기랑 좀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화지에서 표현되는 색을 내 마음대로, 내 감각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주된 특징은 이렇게 원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을 화면에다가 그대로 표현하거나 창조적인 그리고 지극히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색을 더 이상 자연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용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원근각과 명암대조법이 전혀 사라지다 보니 그림이 그냥 평면처럼 단일한 면이 돼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이 평면처럼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관의 표현, 내 재관의 표현, 그 다음에 형식이 해방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후에 다양한 20세기 미술에 이런 사고들, 색채 해방, 주관적인 표현, 형식 해방들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수주의 대표화로서는 마티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마티스 그림들을 인테리어 용품으로 많이 요즘 사용하는데 이 마티스 화가의 그림 지금 댄스, 춤 있죠? 춤을 창작할 때도 그는 대형의 춤을 그리기 위해서는 색깔 3가지면 충분하다. 우리의 사상과 섬세한 감수성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고요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화면을 대담하게 구성되어 있고 색채가 참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입체주의는 야수주의 스타일이 너무 좀 감정적이야. 너무 색깔을 부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색을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사용해버리면 보는 사람으로 하건 눈을 피곤하게 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 화가 이제 브라크, 피카소 전에 브라크랑 같이 활동했는데 브라크 화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들은 너무 이 야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적인 것들과 세계 주정적인 표현들이 싫다 보니 그 해결 방안으로 인상주의 화가 중에 우리가 다루진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가 있는데 세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잔의 굉장히 입체적으로 작품들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잔의 그림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게 사실 입체주의예요. 그래서 살롱 도톤느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에 브라크라는 화가가 슬픈한 작품을 보고 이 마티스가 작은 입상체의 집합이라고 비평을 한 데서 이 입체주의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연구하던 이 피카소와 서로 브라크는 알게 되게 되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입체주의의 철학, 미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물에 보여지는 이 대상들을 순수하게 하나의 삼각형, 원, 그리고 원기둥으로 하나의 도형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부용적인 것이다 라고 포착하게 돼서 작품들에서 면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구성하는 걸 작품의 완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상주의가 거부한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 기법인 원근법, 명암법도 물론 거부를 했지만 야수주의가 색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철저하게 분해하고 해체하고 새롭게 조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목표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눈은 사실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초점이 맞아서 형태가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시점으로 보여지게끔 작품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적으로 보여져요. 즉 위에서 볼 거면 위에서 본 모습으로, 옆에서 볼 거면 옆에서 본 모습으로 하나의 시점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원래 잘 그린 그림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들은 윗면에서 본 표현 모습과 옆면에서 본 모습 하나로만 작품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는 너무 대상의 본질을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이 도화지에다 제대로 표현하려면 옆면에서 본 모습도 앞면에서 본 모습도 다양하게 도화지에 담겨야 된다고 해서 시점이 하나가 아닌 다시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이 평면 색깔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평면화된 화면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의 평면처럼 입체가 없는 이차원적인 평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좀 어려운 말로 사면의 평면성을 추구했다. 입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피카소 유년 시절 작품이에요. 입체주의 그림 스타일은 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피카소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그림 스타일은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게르니카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피카소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어느 화가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피카소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좀 유년 시절도 가져갔어요. 사실 피카소는 시대적으로 조금 그 시대가 원하는 그런 화풍들과 잘 맞아서 더 유명해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대평가가 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그 아프리카의 조각들 있죠. 조각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걸 이제 입체주의 스타일로 살려서 작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80이 넘는 나이까지도 작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무려 5만 장의 작품들이 남겨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 입체주의라고 지칭되는 그 시기, 전성기 시대에 명성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때선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서 같은 작품 스타일을 여러 개 대량 생산해서 5만여 장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많은 이렇게 엄청 다양한 그림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유명한 시기는 역시 20세기 초반에 입체주의로 활동했던 시대이고 스페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미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그림에 흥미가 있는 영재였고 부모님도 그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지금 그냥 유년 시절에 완성된 작품인데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제 모델을 보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야 됐는데 엄마 아빠가 실제 모델이 돼서 이 장면을 그릴 수 있게 연출해 줘서 그린 거라고 해요. 매우 잘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잘 그리는 그림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처음에는 기존의 그 그림들을 모방하고 그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나만의 스타일인 입체주의 스타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파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제 추상주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2학년 분교 주간인데 너무너무 시끄럽네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수업 시간 종종이 섰는데도 시끄러워서 조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추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약간 막연한 감이 있지요. 추상화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특정적인 이미지를 똑같이 표현하는 그림이 아니라 선, 면, 색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을 말해요. 추상은 꽤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한테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뭐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추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게 보단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미술이 가진 고유의 특출남한 것, 미술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미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인 추상화들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당연히 똑같이 대상을 표현하는 게 가장 잘 그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 말 세계가 변화하고 기존의 그림 스타일을 변화를 추구하니 추상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였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추상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주의 스타일, 아까 표현주의에 대해서 살짝 언급됐는데 표현주의 스타일은 뜨거운 추상이 될 것이고 피카소랑 브라크처럼 입체주의 방식으로 좀 더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건 차가운 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뜨거운 추상의 대표 주자는 여기 칸딘스키가 있고 차가운 추상의 대표 주자는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추상주의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뜨거운 추상의 대표 주자인 이 칸딘스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사실적인 표현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는 걸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화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에 알아볼 수 있는 사물을 그리는 건 오히려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음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작곡을 하는 것처럼 도화지 안에서도 이런 점, 선, 면 이런 것들로 내 맘대로 작곡을 하는 것처럼 도화지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화로 지은 교향곡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의 그림은 교향곡처럼 인상, 즉흥, 구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작품이 제작되어 있기도 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상을 표현했다는 면에서 뜨거운 추상으로서 칸딘스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차가운 추상의 이제 대표 주자인 몬드리안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몬드리안 그림은 우리가 어느 다른 그림보다도 굉장히 친숙해요. 왜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들 요즘 저기 평택에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건물 외관에 이 몬드리안 그림 스타일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 스타일을 좀 차용해서 표현됐다고 되어 있는데 몬드리안은 수평과 그리고 수평, 수직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선으로 되어 있다면 색깔은 빨간 색깔, 파랑 색깔, 노랑의 3원색 하얀 검정만을 사실 사용해서 절제되고 계산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몬드리안에게 기울어진 이런 대각선들은 우연성, 불안감,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생기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수직성, 평온함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수직선, 수평선을 나타내서 이 두 개가 두 개가 합쳐지면 역동적이면서도 평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요. 왜 뭐 선이 딱 똑같은 선인지 얘는 생기가 있고 얘는 뭐 평온하고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좀 더 새로운 철학과 학문이 결합이 돼서 이 작품을 표현해서 그래요. 신지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신지학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신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외적인 것들만 보는 거다. 거칠에만 보는 거다.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 사실 안에 내재된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 절대적인 규칙을 파악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신지학의 주요 그 요지인데요. 그것을 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몬드리안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뭔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규칙들을 이 작품에 표현하려면 서로 좀 다른 성질들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연구해서 수직과 수평은 서로 다른데 그것이 만나면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이 표현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작품에 이제 철학이 있고 어찌 보면 학문까지 결여가 되다 보니까 현대 화가들이 추구하는 미술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성을 찾는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작품을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몬드리안은 자연이란 불쾌하고 무질서한 것이므로 지저분한 자연을 표현하는 미술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기계적인 질서를 화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런 수직, 수평 누가 봐도 약간 바둑판 같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좀 보일까요? 자, 다음은 다다군요. 여러분, 다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좀 들어봤나요? 와, 저 사람 참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아방가르드라는 건 뭘까요? 아방가르드라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틀을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약간 전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기존과는 좀 전혀 다른 혁신적인 것들을 좀 말하죠. 현대미술은 대부분의 기존의 미술 방식 스타일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혀 다른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중 가장 최고의 아방가르드한 미술은 바로 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다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말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중심으로 드러난 예술 운동이에요. 예술 운동. 그래서 다다이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다는 뭐 특별한 뜻이 없어요. 약간 동어반복적인 의미로 그냥 의미 없이 가져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다는 조금 급진적인 반문화, 반예술적 운동이에요. 기존에 있던 문화, 기존에 있던 예술을 반대한다는 거죠. 사실 기계 문명이 계속 발명하고 이렇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급진적으로 이렇게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성공해가는 이 성공 과도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서 언제나 좀 잘 나가는 서양에는 갑자기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는 벼락 끝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로 그 나라들은 제국주의를 선택하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좀 더 배우면 좋겠지만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이제 이것들을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는 식민지 개척으로 연결됐고 식민지 개척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은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적인 뭐 이권을 떠나서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늘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옳은 답만 찾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생과 사의 길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이 결론을 도달한 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시 젊은 사람들이 막 전쟁에 착출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뭔 거야? 라고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작품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문명들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다는 미술만 이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 문화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시인들은 모여서 막 의미 없는 여러 나라 말을 막 섞어가지고 시구를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개처럼 짖는 말들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웅변가들은 관객에게 막 욕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무용수를 막 무대를 삐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충격적이게 다가가게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사실 그냥 미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갔더니 이렇게 전쟁까지 갔잖아.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성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 오히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아. 상상력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스 아르프라는 화가는 바다는 자연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다는 자연을 따르고, 근데 예술에 반하는 것이고, 무한의 의미와 한정된 수단을 상징한다고 해요. 전혀 서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말처럼 우리는 이제 다다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 선언에서 무계획, 무변명, 무설명이 그들의 기본적인 신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다가 미술사에 미친 영향은 다다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표현 형식들, 그 새로운 내용들이 모두 미술이 되었다는 게 다다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술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미술이 되다 보니까 좀 덜 극적이고 덜 이성적으로 바뀌었어요. 봐봐요.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몬드리안 막 수직, 수평, 수직, 그래서 수직은 조금 더 뭐랬죠? 평온하고 온전하고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붓질 하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이 지금 아까 그 차가운 추상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다다는 온갖 것들이 다 미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만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다의 핵심적인 인물에는 아무래도 뒷장이 있습니다. 뒷장은 현대 미술계의 솔직히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장이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디메이드라는 걸 만든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표현 방식인데요. 레디메이드라는 건 예술품이 예술가가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예술가 가진 개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제시한다. 제시를 통해서만 미술작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 변기가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것을 작품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된다는 게 바로 레디메이드예요. 바로 이 변기처럼. 이 남상연소 변기는 듀샹의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듀샹이 만든 게 아니고 변기 회사가 만들었겠죠. 그는 철문점에 가서 이 변기를 골라서 샀고 자신의 이름, 자기 가명을 썼거든요. 아일드2 이름을 써서 전시회에 출품만 해요. 그렇지만 이건 자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의 작품에는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끝내는 전시 못해요. 변기를 어떻게 전시해? 그때 당시에 너무 센세이션 했겠죠. 근데 그의 변호사가 이 행위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선택했잖냐, 선택. 그래서 이 물체는 좀 저희 그전에는 변기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감상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았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작품이다. 그래서 사실 지구상의 가장 비싼 변기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해진 작품은 작품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보다는 작가가 가진 순수한 상상력으로 창조되는 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좀 볼 수 있지요. 미술의 존재 이유와 형식을 바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3시간도 모자르고 24시간도 모자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하니 더 궁금한 사람은 꼭 뒷장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뒷장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작가의 선택에 의해 작품이 된 것들을 레디메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기존에 있는 기성 물품들 있죠. 변기도 공장에서 생산된 거, 자전거 바퀴도 생산된 거잖아요. 이런 기성의 물품을 작품에 활용될 때 이 자체를 오브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표현주의는 시대를 조금 더 현재로 당겨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표현해요. 이후에 나타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추상 표현주의라는 건 1951년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었던 미국 추상회화 조각전을 계기로 미국 미술 사상 가장 획기적인 미술의 운동이 되었고, 그전에는 항상 미술로 유명한 건 사실 유럽이 중심이었어요. 유럽에서 미국의 대부분의 미술사에 남은 유파들이 현대에 등장했었는데, 이 추상 표현주의로 이제 미국이 미술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심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토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 최강 대국이 돼버린 미국은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미술 쪽에서는 미국적인 가치를 갖는 미술을 좀 나타내다가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추상 표현주의가 된 건데요. 사실은 약간의 정치적인 세력이 의도가 조금 개입해서 등장한 미술 유파라고 볼 수 있죠. 추상 표현주의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추상화예요. 추상. 자연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는 추상화인데, 미술사적인 의미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나타난 추상미술에 국한해서 추상표현주의라고 조금 명칭을 짓는데요. 추상표현주의자에게 미술이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에서 에너지, 그리고 액션, 그리고 동적인 행위, 열광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래서 그전에 다다에 대해서 언급했잖아. 다다는 무언가 이성적인 표현들을 거부하고 도전한다면, 이들은 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자동기술법, 그리고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런 새로운 표현 기법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붓을 이렇게 여러 개 튕겨가지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비이성적인 그런 다다의 표현들을 더 넘어가 예측 불가능함까지 미술의 하나의 것으로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자동기술법은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기법이라고 말한다면, 액션 페인팅, 잭슨폴록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액션 페인팅이라는 거 비평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상 표현주의의 작업 방식이 도화지 위에 표현하는 어떤 그림의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이벤트, 행사 같다고 표현해서 나타난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대표가 잭슨폴록은 기존의 그림들, 특히 전통적인 그림이 갖는 자연을 똑같이 재현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주제 표현들을 그림에서 제거하길 원했어요. 기존의 계속 현대미술들은 다 기존의 르네상스에서 발견된 것들 다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거하고자 해서 그 모든 것들, 작가가 생각하는 감정, 주제, 그리고 작가의 그 원근법, 구도법 이런 걸 다 제거하니까 뭐가 남나 봤더니, 그림에는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는 캔버스의 평면과 그리고 물감이라는 물질만 남는다는 거죠. 물질, 평면 이런 것만 다 제거하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으로 그림이 캔버스가 가진 평평한 면과 그리고 물감이 가진 물질 그대로만 작품에다 표현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는 도화지를 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 깔고 물감을 튕기고 쏟고 하는 형식으로 작품 표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가 생각하는 그림의 본질인 평면성과 물질성만 이 작품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우리가 보기엔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그리겠다 싶은, 그럼 내 유치원 동생이 그리겠다 이런 정도의 그림 작품이 탄생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그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사상에 가장 비싼, 이게 몇 10억이었죠? 10억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엄청 비싼 작품으로 팔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주제도 없잖아 라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이 그림 자체는 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물질과 평면만 남아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미니멀리즘은 좀 봐볼까요? 미니멀리즘은 불과 한 몇 년만 해도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미니멀한 삶을 살아야겠다 한참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미니멀이 뭐죠? 뭔가 과다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딱 남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미술에도 그렇습니다. 현대 화가들이 앞에 추상 표현자들처럼 미술이 가진 근본적인 것들을 점점 추구하며 모든 주제, 형태를 다 제거하다 보니까 종착점에는 미니멀리즘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미니멀리즘은 그림에서 좀 일컫는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조각들의 유파예요. 회화 그 그림 작품보다는 조각 유파인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창조한 이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리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미술에서 이건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림이야 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게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추상 표현주의가 이 평면성, 물질성, 평면성을 찾아서 막 저기 막 온갖 에너지를 막 물건 뿌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온갖 에너지를 쏟아 작품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너무 과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설명될 거지만 다 동시대에 등장한 것들이야. 뒤에 설명될 팝아트가 있는데 팝아트는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미니멀리즘이 나타나는데 감성도 누누해. 감성 싫어. 그리고 천박한 것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남는 건 좀 더 차갑고 기하학적인 점, 선, 면 이런 도형들 이런 기하학적 형태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작품을 표현해요. 이렇게처럼. 그래서 심지어 적어도 작가가 작품을 만들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작가가 만들다 보면 또 감성이 들어가잖아. 싫어. 그걸 안 드러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장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제작을 의뢰해서 그냥 조립만 해서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생산된 이런 부품, 이런 철 조각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작가가 어떠한 터치, 개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미술 판매상은 아까 이 미니멀리즘 화가들을 비교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인 화가 몬드리안 얘기했잖아요. 수직 수평. 그 화가 자체도 표현주의, 감성을 표현했다 정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이 미니멀리즘을 비교를 했다면 최소한의 형태로 뭔가 표현된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묘사를 하다 보면 주제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이 감상에 막 국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작품의 이 사물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 하여금 그 사람들의 의미를 좀 파악하게끔 이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은 형태의 단순함이 반드시 경험의 단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미니멀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다양한 경험마저도 단순하지 않다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유파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20세기 이제 1960년대에 등장한 팝아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미술사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시기로 보면 앞에 언급한 미니멀 아트나 팝아트나 거의 동시대에 등장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 심지어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팝아트는 서구 사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물, 사건을 주요 주제로 특히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형상들, 연예인들 그런 모습들, 미디어가 계속 현실을 복제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조금 되게 기법을 빌려서 다양한 기법들을 빌려서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1960년대에는 미국은 좀 고도로 자본주의가 좀 많이 발달되었고요. 경제 발전과 안정의 수단이
곧 소비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오로지 이윤 창출 수단과 목적이 당시 미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지배를 했고요. 새로운 미디어인 텔레비전 출연도 한몫을 했어요. 계속 막 저렇게 하면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막 부르주아 같은 것도 있죠, 한탕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팝아트는 기존에 아까 설명했던 추상 표현주의 있잖아요, 잭슨 폴록. 추상 표현주의가 형태까지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평면성, 물질밖에 없는 이 작품들에서 다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살려요. 형태. 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형태를 살리고 한없이 주제도 없이 어려워진 이 미니멀리즘과는 다르게 누가 봐도 쉬운, 재밌는 미술들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 대상으로 뭐 만화 속의 한 장면이라든지 쉽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사용해서 여러 장의 그림을 찍어내요. 팝아트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빛나는 색채, 색깔 화려하죠. 디자인도 날렵하죠. 뭔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거 세련된 느낌들. 대중들이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꽤 쉽게 만들면서도 꽤 비싸게 많이 팔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팝아티스트로 유명한 이 앤디 워홀은 흡사 연예인의 경지까지도 도달했죠. 그래서 사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기에 그전에는 불과 이제 기계적인 이제 생성을 하는 기술자에 불과하던 화가의 지위를 다빈치가 올렸다면 지금 앤디 워홀은 거의 뭐 신급이에요. 연예인급으로 이제 예술가들이 인기 있는 스타가 돼버리는 거다. 이 앤디 워홀은 이렇게 마릴린 먼로 그리고 스프 깡통처럼 대량 생산된 이미지들을 실크 스크린하는 판화 기법으로 반복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워홀은 유명한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생활 속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일단 그가 한 얘기 중에 당신이 일단 팝아트를 감상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미국을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는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런 일상용품 같은 주위 환경을 좀 다시 들여보고 소비사회가 막 만연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물건을 많이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대중매체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지를 좀 되돌아보고 산업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아 자체가 없어지고 있지 않냐, 자아 전체성을 또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 외에도 워낙 이 사람은 좀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가 이 작품 표현하는 작업실을 작업실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는 그들을 공장이라고 해요. 작품을 찍어내는 공장이야. 그래서 조수 여러 명이 두고 그림을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해 하고 찍어내기도 하고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기계가 되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들 눈에 엄청 튀게 은색깔 가발에다가 막 짙은 화장도 하고 막 선글라스도 착용하고 대중 앞에서 모습을 많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직접 광고도 찍고 영화도 찍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거. 앤디 워홀도 미국에면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팝아트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드디어 마지막 장이에요. 미니멀리즘, 팝아트, 그리고 여기 나온 대지미술, 개념미술도 사실 어느 시대 이제 과거의 미술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술 사조들인데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미술 사조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 전의 미술을 이렇게 모던적인 미술이라 하면 현재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그 전 시대를 좀 지난 새로운 미술이라는 건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미술은 이제 모든 것에서 개방되어 있어요. 색채도 해방됐고 형태도 해방됐고 모든 게 다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형태도 내용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미술이다, 미술이 아닌 건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과정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은 진짜 혁신적인 기존에 그 만연했던 그림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로 이런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기보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것까지 미술이야? 하고 신기해 보이는 눈요깃거리 같은 것들로 작품을 만들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에만 막 우수한 작품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파 없이대로는 화가 스스로가 유파가 되어버리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작품들이 활동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나마 좀 스타일로 좀 정리된 미술이 대지미술과 개념미술을 정리하고 한번 끝내보려고 해요. 대지미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요. 1970년대 정도에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지구가 파괴되고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미니멀리즘, 팝아트, 물질 만능주의가 결합돼서 비싼 가격에만 팔려야지 좋은 작품이고 유명한 화가다라는 이 미술계의 경향을 반대하면서 화가들이 모여 생긴 미술이 대지미술이죠. 자연미술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미술을 미술관에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작품이 꼭 돈이 있어야 비싼 돈을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 게 작품이 아니라 밖에서도 미술관 밖에서도 자연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전시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이 작품들이 막 변화가 되다 보니까 대지미술 여기까지입니다.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진과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진이겠죠. 사진과 영상으로만 기록되는 특징들이 있고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서 그게 작품이 바뀌는 그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과정미술이라는 또 새로운 장르도 생기기도 했었어요. 또 그런 것들 1학년 때 한번 언급했었던 거라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대지미술을 가져왔고요. 한편으로 이제 개념미술을 좀 얘기해 볼게요. 개념미술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술계에서는 회화는 죽었다. 회화가 그림이거든요. 회화는 죽었다라는 구호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개념미술가인 조셉 후스스는 진짜 미술품이란 역사적인 호기심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단언을 하죠. 개념미술은 미술의 비물질화를 목적으로 해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미술작품은. 즉 창의적인 뿜뿜하는 아이디어만 미술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이니 실제로 미술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부차적인 거, 굳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 그 자체에만 개념이 있는 거지 그 실제가 작품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니멀 아트가 아까 얘기했을 때 작품 속에 어떤 이미지, 개성, 작가의 뭐 주제, 작가의 터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면 개념 미술가는 작품이라는 작품 형식 자체도 없애버려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미술의 기원을 앞서 얘기했던 다다 뒷샹 기억나나요? 다다의 뒷샹이 레디메이드 기억나요? 기존에 있던 물체를 작가가 선택으로 인해 작품이 된 건데 그것들에서 시작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대지미술도 어떻게 보면 개념미술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연의 재료로 시간에 따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가 표현이다. 그래서 개념미술의 영향을 보기도 합니다. 개념미술가 조셉 호스스 작품 하나 봐볼까요? 하나이면서 캐신 의자라고 해요. 작품은 사진으로 찍은 의자, 그 다음에 가운데 실물 의자, 그리고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확대한 종이가 이렇게 붙여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 의자는 이 의자의 정의 보시면 나무나 철,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진정한 의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의자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나무로 만들어진 중앙의 의자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자의 정의인 이 개념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그가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자는 무엇인가? 의자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지? 미술은 무엇이고 무엇을 재현할 것인가? 라는 아주 철학적인 문제를 등장하죠. 무엇은 존재할까? 나란 무엇인가? 라는 참으로 아리송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술사를 거의 다 둘러봤네요. 미처 설명하지 못한 유파 작가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호기심, 탐구,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한 영역으로 좀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배운 것을 한번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한번 언급하고 끝내자면요. 시대순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엎치락, 딥치작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미술사로 이렇게 잠깐 배치를 했는데 시대순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천년의 암흑 시대인 중세 미술을 지나서 다시 모든 것이 부활된 르네상스 시기, 미술의 주요 원급법, 삼각형 구도, 유화 등 이런 게 개발됐다고 했죠.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과장시킨 바로크,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르게 귀족적인 취향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로코코, 로카이오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그 뭐지? 조개 껍데기 거기서 유래된 로코코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고귀하고 엄숙한 것을 표현하는 건 신고전주의, 그리고 상상 감수성에 기대어 표현하는 낭만주의, 그 다음에 눈에 보인 것만 그린다, 천사를 그리게 하고 싶다면 천사를 가져와라 라고 했던 프루베의 사실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모던 미술의 시작인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런 게 있죠. 특히 작가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화두를 남긴 후기 인상주의까지가 19세기 후반까지의 미술 사조라면, 이 20세기로 들어오면 색채 해방, 작가가 느낀 감정 그대로 색으로 표현한다는 야수주의, 형태의 본질을 파악해서 새롭게 그림 안에 재창조하는 입체주의, 20세기 초, 그리고 세계대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다다이즘,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있죠. 다다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한 아방가르드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술계의 판도를 바꾼 미국으로 돌려낸 추상표현주의, 그 다음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시대에서 미니멀 아트, 팝아트, 대지미술, 개념미술까지가 현대미술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서양 미술사 역사를 선생님과 같이 잘 따라줘서 감사합니다. 과제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확인 과제였고, 심화 과제로 또 나눠져 있죠. 심화 과제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화가들이 선생님이 언급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조사해주세요. 과제 제출로 출결을 대신하는 거 알죠? 1시간은 강연 듣는 시간, 1시간은 과제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 2시간 모두 다 출석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